아버지인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딸년이 무슨 원수예요? 그 흔한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48년이에요, 48년. 여든 넘은 친정아버지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게 아버지와 마주 앉는 마지막 밥상이 될 줄도 모르고 소리부터 질러댄 못난 딸이었습니다. 재작년 추석이었어요. 차례 지내고 물린 음복상 앞에서 아버지는 대답 대신 술잔만 비우셨어요. 전 부치던 기름 냄새가 아직 소매에 배어 있는데 방 안은 한겨울 얼음골처럼 서늘했어요. 저는 그 지긋지긋한 침묵을 견디다 못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끝내 그 대답을 못하신 채 지난 6월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문갑 맨 아래 서랍에서 묵직한 뭉치 하나가 나왔어요. 40년은 묵었을 고무줄이 손을 대자마자 툭 끊어졌어요. 10장씩 가지런히 묶인 누런 종이가 무릎 위로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세어보니 137장이었어요. 맨 밑에 깔린 손바닥만한 수첩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아버지가 40년을 서랍 밑바닥에 쟁여둔 그 종이 137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9살 그의 여름, 아버지와 저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손이 사철 얼음장 같길래 마음까지 얼음장인 줄만 알았던 50대 딸입니다. 저 같은 분들 분명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써봤어요. 저희 친정은 읍내에 하나뿐이던 얼음 가게였어요. 아버지는 30년을 얼음만 지고 나르신 분이고요. 오늘 풀어놓을 건 그 무뚝뚝한 얼음 장수 아버지가 이 못난 딸한테 평생을 숨기고 가신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1978년 9살 저 여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시절 여름이면 온 동네가 우리 집 마당에 줄을 섰어요. 냉장고가 귀하던 때라 얼음 없이는 여름을 못 났거든요. 아버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제빙소에 가서 집채만한 얼음덩이를 받아오셨어요. 마당에 부려놓고 톱으로 쓱쓱 켜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깼지요. 톱날이 지나간 자리마다 얼음가루가 한여름에 눈처럼 날렸어요. 아버지는 그걸 톱밥 속에 재워두었다가 새끼줄로 묶어 짐자전거에 실으셨고요. 그 짐자전거 앞칸에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얼음덩이 두 개 사이에 가만히 한 짝 깔린 딱 9살 엉덩이만한 자리요. 아버지가 페달을 밟으면 핸들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울었어요. 골목 어기마다 얼음이요 하는 아버지 목청이 쩌렁쩌렁했고요. 제 등으로는 얼음 냉기가 넘어오고 아버지 몸에서는 톱밥 냄새가 넘어왔어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자리고 제일 좋은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지지리도 없는 양반이었어요. 잘 잤냐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배달 마치고 오는 길엔 꼭 손바닥만한 얼음 토막을 남겨서 제 미숫가루 사발에 동동 띄워주셨어요. 그 시절 동네에서 얼음 띄운 미숫가루 먹는 애는 저 하나였지요. 열이 오른 밤엔 아버지가 이마를 짚어주셨는데 그 손이 어찌나 시원한지 저는 그 찬 기운이 좋아서 일부러 앓는 소리도 냈어요. 우리 집엔 가훈이랄 것도 없이 아버지가 평생 신조로 삼은 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외상은 줘도 빚은 지지 마라.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노래처럼 따라 외웠고요. 초복 대목이었어요. 주문이 밀려서 아버지가 하루 세 탕을 두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따라 기어이 따라가겠다고 아침부터 자전거 옆에 붙어 섰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말없이 앞칸 가마니를 툭툭 털어주셨습니다. 마지막이 읍내 끝 과수원집 배달이었어요. 신장로 내리막에 커브가 하나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짐 실은 3륜차가 불쑥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핸들을 확 꺾었고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얼음덩이랑 같이 신장로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무거운 놈이 제 왼쪽 옆구리를 그대로 찍었고요. 하늘이 팽그르르 돌고 매미 소리가 뚝 끊겼어요.
뼈 끝에 달궈진 신장로 바닥에서 얼음 녹은 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꼭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어졌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제일 큰 목소리예요. 눈을 떠보니 도립병원이었어요. 읍내 병원에선 손도 못 대고 실어보낸 큰 수술이었대요. 쥐라가 터져서 배를 열고 남의 피를 8병이나 받고서야 숨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9살짜리가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 게 뭐예요. 저는 그저 옆구리에 감긴 붕대가 갑갑하고 소독약 냄새가 지긋지긋했을 뿐이에요. 열흘을 꼬박 누워있는 동안 제 곁은 엄마가 지켰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버지가 이틀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안 비치시는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나도 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닫이 문이 드르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렸는데 번번이 주사쟁반 든 간호사였고요. 사흘째 밤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였어요. 딸이 죽다 살아났는데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는 아버지가 미워서요. 나흘째인가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런데 문간에 우두커운이 있어서 제 발집게만 내려다보다 가시는 거예요. 눈 한 번을 안 맞추고요. 제가 아버지하고 부르는데도 그 등이 그냥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요새 바쁘셔서 그렇다고만 했어요.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서 링거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게 말복 무렵이었어요. 마당에 세워진 배달 자전거가 어쩐지 눈에 설었어요. 가까이 가 보고서야 알았지요. 앞칸에 있던 제 가마니 자리에 나무 깃짝이 떡하니 못 박혀 있었어요. 얼음은 태워도 저는 다시 안 태우겠다는 소리였지요. 그래도 저는 철딱서니 없이 매달렸어요. 아버지가 얼음을 씻는 옆에서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노래를 불렀지요.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페달에 발을 올리셨어요. 제가 짐바지를 붙들고 기어오르니까 그 얼음장 같은 손이 제 겨드랑이를 번쩍 들어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방울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저는 맨발로 대문간까지 쫓아나가서 멀어지는 자전거 꽁무니에 대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상에 숟가락도 안 대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9살짜리가 부릴 수 있는 제일 독한 오기를 부렸지요. 다시는 태워달란 소리 안 한다. 그 뒤로 저는 정말 그 자전거 근처엔 얼씬도 안 했어요. 앞칸엔 나무 갯장만 실려 다녔고요. 그해 가을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딱 끊으신 거예요. 저녁마다 마루 끝에서 태우던 청자 담배도 제가 주전자 들고 다니던 막걸리 심부름도 그날로 없어졌어요. 동네 어른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총각덕부터 피운 담배를 무자루도 끊다니 어지간히 독한 양반이라고요. 저는 한창 커서야 혼자 짐작이나 했어요. 제 수술비로 준 빚 갚느라 그러시나 보다 하고요. 국민학교 4학년 땐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학교 파하고 오는 신장로에서 뒷집애가 자기네 아버지 경욱이 짐칸에 앉아 지나가는 거예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그 애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못 흔들었어요.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날따라 집에 오는 길이 어찌나 멀던지요. 우리 아버진 나를 짐짝만도 못하게 여기는구나. 10살짜리 가슴에 그 생각이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한테는 2달에 한 번꼴로 이상한 나들이가 생겼어요. 그런 날 아침이면 아버지는 세수를 오래 하고 장롱에서 제일 성한 옷을 꺼내 입으셨어요. 어딜 가시냐 물어도 들은 척을 안 하셨고 엄마가 대신 읍내 볼 일이라고만 했지요. 반나절 만에 돌아온 아버지는 꼭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이 해쓱했어요. 그런 날 저녁이면 엄마가 말도 없이 선짓국을 끓였고요. 아버지는 그 국에 밥을 말아 2그릇을 비우고는 초저녁부터 등을 붙이셨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그 나들이가 슬슬 수상했어요. 그 시절 읍내엔 화투판에 논 팔아먹은 집 얘기가 심심찮게 돌았거든요. 멀쩡한 어른이 반나절씩 사라졌다가 넉나간 얼굴로 돌아오는 게 노름 말고 또 있겠어요? 저는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빨래를 거둘 때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화투짝이라도 나올까봐 조마조마했고요. 아버지가 창피해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다 깨서 물 마시러 나가는데
안방 장지문 틈으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몸 좀 생각해요. 아버지 대답은 끝내 안 들렸어요. 한숨인지 헛기침인지 모를 소리만 한 번 나고 방은 도로 조용해졌지요. 저는 문틈에 붙였던 길을 떼고 까치발로 건너왔어요. 이불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몸이 상하도록 노름을 하시는구나. 엄마가 속이 다 타는데 그걸 못 끊으시는구나. 15번 먹은 딸년 머리로는 그 답밖에 안 나왔어요. 여름마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아버지는 삼복더위에 얼음을 나르면서도 소매를 안 걷으셨어요. 긴팔 소매 끝이 땀에 절어 허옇게 소금꽃이 피는데도요. 동네 목욕탕도 남들 다 가는 저녁엔 안 가고 꼭두새벽 첫탕에 혼자 후딱 다녀오신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그저 유난스러운 양반이라고만 여겼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흐르면서 아버지와 저 사이엔 말이 아예 말라버렸어요. 한 밥상에 앉아도 수저 소리뿐이었어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 제가 물을 떠다 드리고 그게 우리 부녀 대화의 전부였지요. 방에 둘만 남으면 저는 괜히 마루로 나왔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엔 늘 녹지 않는 얼음덩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25되던 해 봄에 중매가 들어왔어요. 옆 동네에서 철물점하는 성실한 총각이라고요. 3번 만나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좋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냉골 같은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저는 벚꽃 날리던 4월에 식을 올렸어요. 식장 문 앞에서 아버지의 팔짱을 꼈는데 새로 맞춘 양복 소매 아래로 잡히는 그 손이 여전히 얼음장이었어요. 평생 얼음을 만진 손이니 그러려니 했지요. 행진하는 내내 아버지는 앞만 보셨어요. 신랑한테 제 손을 넘겨주고 돌아서던 순간 아버지 입술이 달싹 하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저는 면사판에서 숨을 죽였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단상을 내려가셨습니다. 태백 때도 그랬어요. 시댁 어른들이 따님 참 야무지게 키우셨다고 표현해 두셨다고 덕담을 건네는데 아버지는 그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슬그머니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한복자락을 움켜쥐고 뒤따라 나갔어요. 예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혼자 벽을 보고 서 계시더라고요.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찾는 사람처럼 빈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요. 그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저는 아버지 하고 부르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돌아올 대답도 없을 테니까요. 사회자가 신부 찾는 소리에 저는 그 등을 두고 도로 식장 안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집을 가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버지랑 저 사이 말이에요. 한 발 떨어져 살면 그 냉기도 덜 시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거리가 생기니까 서먹함만 더 단단하게 얼더라고요. 이듬해 여름에 저는 딸을 낳았어요. 지금 배가 남산만한 그애요. 삼칠이를 친정에서 낳는데 그의 폭염이 어찌나 지독했는지 선풍기 한 대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마루에 얼음 한 덩이가 대야째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였어요. 얼음만 부려놓고 산모방엔 얼굴 한 번을 안 들이밀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얼음이 녹는 걸 보면서 별게 다 서러웠어요. 당신 딸이 애를 낳았는데 얼음이 먼저인 양반이구나 싶어서요. 새천년 되던 해엔 얼음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들어오고 슈퍼마다 얼음 기계가 생기니 배견할 재간이 없었지요. 마지막 날 아버지는 그 짐 자전거를 반나절을 닦아서 헛간에 들이셨어요. 앞칸에 못 박힌 나무 괴짝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괴짝을 보는데 목이 콱 맸어요. 20회가 넘도록 그 자리가 아직도 아린 제가 우스워서요. 명절마다 딸 손을 잡고 친정에 갔어요. 손녀가 세배를 하고 재롱을 떨어도 아버지는 먼발치서 헛기침만 하셨지요. 밥상에선 여전히 수저 소리뿐이었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대라는 걸 접었어요. 원래 저런 양반이다 하고요. 12회쯤 전인가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대요. 아버지 그 읍내 나들이가 뚝 끊겼다고요. 뭔지 몰라도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렵부터 아버지가 눈에 띄게 시들었어요. 밥도 반 공기를 못 비우고 하루 종일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날이 늘었지요.
끊었던 술도 저녁 반주로 한 잔씩 다시 드시기 시작했고요. 나이 다시꺼니 했어요. 재작년 추석이었어요. 차례 지내고 물린 음복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았는데 딸아이 혼사 얘기가 나왔어요. 딸을 잡내 만회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얼음장 같던 발장이며 끝내 안 나오던 덕담이며 달싹이다만 그 입술이요. 우리 손녀 식장에선 덕담 한마디 해 주시려나 싶은데 아버지는 그 얘기 내내 소주잔만 비우고 계시더라고요. 전 부치느라 소매 밴 기름 냄새 사이로 방안이 한겨울 얼음골처럼 서늘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40년 넘게 묵은 것이 터져나왔어요. 아버진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딸년이 무슨 원수예요? 그 흔한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48년이에요. 48년. 그날 그 자전거 제가 졸려서 탄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아버진 절 안 태운 게 아니라 버린 것 같았다고요. 방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마저 비우셨어요. 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또 달싹했어요. 저는 이번엔 기다리지 않았어요.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지요. 그게 아버지와 마주 앉은 마지막 밥상이었어요. 그 뒤로 친정 가는 발길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엄마하고만 했고요. 그러다 올해 6월에 새벽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보름째 미음도 못 넘기시더니 숨이 이상하다고요.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눈만 겨우 뜨고 계셨어요. 제가 손을 잡으니까 그 얼음장 손가락이 꼼지락 움직였어요. 입술이 달싹였어요. 저는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숨소리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밤을 못 넘기셨어요. 여든 한 해를 사시고 끝내 말 한마디 없이요. 여물하던 날 저는 아버지 팔을 처음 봤어요. 한여름에도 긴 소매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팔이요. 팔 오금 안쪽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바늘 자국이 점점이 박혀 거뭇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병원 신세 지시며 링거를 하도 맞아 그러셨겠거니 했지요. 여든 노인네 팔이야 다 그렇겠거니 하고요. 항냄새 속에서 염사가 그 팔에 수의 소매를 입히는 걸 저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장래 사흘 내내 저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곡소리를 내야 할 자리에서 목만 콱콱 막혔지요. 서러운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저도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얼음집 시절 단골이던 노인들이 집방이를 짓고 와서 좋은 양반 같다고 혀를 차는데 저는 그 좋은 양반이 누군지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도 저는 아버지 안방에 못 들어갔어요. 사흘을 문 앞만 서성였지요. 나흘째 아침에야 문고리를 잡았어요. 방문을 여는데 아버지 냄새가 훅 끼쳤어요. 문지방을 넘는데 다리가 천근 같았어요. 가스 냄새, 묵은 나무 냄새가 섞인 방 공기가 꼭 아버지 같아서요. 방은 아버지 눕던 자리 그대로였어요. 개켜진 이부자리 머리맡에 돋보기가 신문지에 얌전히 놓여 있었지요. 저는 한참을 우두커니 섰다가 장롱부터 열었습니다. 긴팔 셔츠가 연나무벌 걸려 있었어요. 여름 것도 죄다 긴팔이었어요. 소매 끝이 하나같이 닳아서 실밥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매를 만지작거리다가 셔츠에 얼굴을 묻었어요. 톱밥 냄새는 이제 안 났어요. 그냥 늙은 아버지 살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개키고 나니 방구석 문갑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열쇠도 없이 쓰던 오동나무 문갑이요. 울 서랍엔 도장이며 고무줄로 감은 옛날 영수증 뭉치가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이 이상하게 묵직했어요. 손을 넣으니 안쪽 깊숙이 뭉치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는데 뭉치를 감고 있던 고무줄이 손을 대자마자 툭 끊어졌어요. 40년은 묵어 삭을 대로 삭은 고무줄이었지요. 10장씩 가지런히 묶인 누런 종이가 무릎 위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저는 영수증인가 하고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오이머리에 큼직하게 박힌 넉자를 읽고도 저는 한참을 멍했어요. 헌혈 중서? 우리 아버지랑 세상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덕자였거든요. 피 뽑는 데 갔단 얘기는커녕 병원 근처도 안 가던 양반이니까요. 그런데 증서마다 아버지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어요. 날짜도요.
제일 작은 종이 날짜가 1978년이었어요. 제가 수술대에 누웠던 바로 그 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쏟아진 종이를 정신없이 넘겼어요. 날짜가 2달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2달에 한 번. 그 숫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그 읍내 나들이가 꼭 2달에 한 번이었으니까요. 세수를 오래 하고 제일 성한 옷을 꺼내 입고 나가서는 헬쓱해져 돌아오던 그 나들이요. 제가 40년을 노름으로 의심한 그 반나절이 전부 이 종이가 되어 서랍 밑바닥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세어보니 꼭 137장이었어요. 한 장도 쓴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손바닥만한 수첩이 깔려 있었어요. 귀퉁이가 해질 대로 해진 헌혈 수첩이었어요. 첫 장을 펼치니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나왔어요. 얼마나 눌렀었는지 손끝으로 쓸면 글자가 만져질 정도였지요. 1978년 8월. 제가 남의 피로 살아난 그 여름 날짜 밑에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남의 피 8병 빚졌다. 아비가 갚는다. 한 병에 10번씩. 80번은 최고야 사람 구실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당에서 그의 첫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은 저도 빚은 지지 마라. 평생 그 말을 신두로 산 양반이었어요. 그런 양반한테 딸 목숨값으로 받은 남의 피 8병이 어떤 빚이었을지 아버지는 그 빚을 당신 몸으로 갚기로 하신 거예요. 한 병에 10번씩 400cc씩 2달에 한 번씩 48년 전 그 여름에 만년필로 각서를 쓰고서요. 장례식장에서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제야 터졌어요.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방바닥에 엎어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48년 만에요. 한참을 울다가 수첩 갈피를 넘겼어요. 짧은 기록들이 드문드문 이어졌어요. 오늘 비는 좋댄다. 술 끊길 잘했다. 그의 가을 하루아침에 끄는 술 담배가 그거였어요. 독한 양반 소리 들어가며 무자르듯 끄는 게 좋은 피를 들이려던 거였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는 달 2번 갔다. 벚꽃 날리던 그 4월이요. 덕담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아버지는 그달에 혈액원을 2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게 그 양반이 딸한테 주는 덕담이고 혼수였던 거예요. 저는 수첩을 든 채로 방바닥에 흩어진 137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풀리지 않는 게 남아 있었어요. 수술비면 돈으로 갚으면 될 일을 왜 하필 피로 갚으셨는지, 그 빚을 갚는 40년 동안 왜 저를 그렇게 밀어내셨는지, 자전거 앞칸에 못 박힌 그 괴짝은 대체 뭐였는지요. 그때 등 뒤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였어요. 방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본 엄마가 문지방을 넘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엄마 눈이 방바닥에 흩어진 종이에 가서 못 박혔어요. 벽을 짚은 손이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엄마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낮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의 이걸 봤구나.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증서 한 장을 집어드셨어요. 80평생 마른 그 손이 종이 위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너희 아버지가 무덤까지 가져가라던 거다 하시면서요. 엄마는 치마폭으로 눈가를 훔치고 48년 전 그 여름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시절엔 병원 앞에 피를 사고 파는 데가 있었다. 네 수술비가 모자라서 너희 아버지가 당신 피를 2번 팔았어. 그리고 이틀을 방바닥에서 못 일어났다. 그래서 못 간 거야. 죽다 살아난 네 얼굴을 보러 못 간 거야.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병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미워했잖아요. 얼굴 한 번 안 비친다고 훌쩍였잖아요. 그 시간에 아버지는 제 수술비가 된 피를 뽑힌 자리에서 몸을 못 일으키고 계셨던 거예요. 나흘 만에 겨우 와서는 문간에서 발치만 보다 간 것도 그 꼴을 딸한테 안 보이려던 거였고요.
앞칸의 괴짝 얘기도 그날 들었어요. 태어난 저를 보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자기 손으로 태웠다가 자기 손으로 잃을 뻔했는데 무슨 낯으로 또 태우냐고요. 그 뒤로 아버지는 그 자전거에 얼음 말고는 숨 붙은 걸 안 실으셨대요. 저를 짐짝만도 못하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무서우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짐이라서요. 긴팔 얘기에선 엄마 목소리가 아주 잦아들었어요. 팔 오금에 바늘 자국이 마를 날이 없으니 여름에도 소매를 못 거둔 거라고요. 어린 딸이 그걸 보고 행여 그날 일을 떠올릴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소리란 소리가 다 꺼졌어요. 매미 소리도 엄마 울음도 멀어지고 염하던 날 본 그 팔뚝만 눈앞에 왔어요. 링거 자국이 아니었어요. 40년치 바늘 자국이었어요. 제 목숨값을 갚은 자국이었습니다. 왜 여태 말을 안 했냐고 엄마 손을 붙들고 따졌어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평생을 안 미워했을 거 아니냐고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옮기셨습니다. 갚는 놈이 낫내면 그게 갚는 거냐? 낯을 내는 순간 갚음이 아니게 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40년 동안 할 수 있던 말은 장심은 넘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던 거예요. 당신 몸 좀 생각하라는 그 소리요. 결혼식에서 효녀 덕단 덕담이 나올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뜬 것도 그 법도였고요. 갚는 사람이 받을 낯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넘겼어요. 80번째 기록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새천년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얼음 가게 문을 닫던 바로 그 무렵이요. 80번 빚은 갚았다. 그런데 발이 안 멈춘다. 그 여름에 나 같은 애비가 어디선가 또 울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두 줄을 읽고 또 읽었어요. 80번이면 각서대로 빚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81번째부터는 빚 갚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의 피가 아니면 못 사는 어느 집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피가 마르게 우는 어느 아버지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얼음 가게는 접어도 그 걸음은 못 접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었어요. 12년 전 날짜였어요. 오늘로 끝이란다. 나이가 차서 돈은 안 받아준단다. 137번. 섭섭하다. 섭섭하다. 그 넉자에 저는 또 무너졌어요. 그 무렵부터 아버지가 눈에 띄게 시들었던 게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40년 다니던 길이 하루아침에 끊긴 사람의 허전함이었던 거예요. 밥도 반 공기를 못 비우고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던 그 뒷모습이요. 끊었던 술을 저녁 반주로 다시 드신 것도 그때부터였지요. 더는 좋은 피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노름 끊었나 보다 한시름 놓았고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서랍을 마저 비우는데 맨 안쪽에서 납작한 봉투 하나가 더 나왔어요. 붉은 십자 마크가 찍힌 서류 봉투였는데 뜯지도 않은 채였어요. 뜯어보니 헌혈 유공 명예장이었어요. 100번을 채운 사람한테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래요. 금박으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어요. 김덕출, 덕덕자에 날 출자. 덕은 소리 없이 나가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뒤에 주셨다는 이름이래요. 81년을 그 이름값대로 사신 거예요. 나라가 낯을 내주겠다는데 그 봉투조차 안 뜯은 양반이니까요. 저는 아버지 이름값을 그날 처음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명예장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갑의 아버지 사진 앞에 반듯하게 세워드렸어요. 81년 만에 처음 내드리는 낯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48년이 처음부터 다시 흘렀거든요. 앞칸에서 사라진 제 자리는 미움이 아니라 겁이었어요. 2달에 한 번 그 나들이는 노름방이 아니라 혈액원 가는 길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끄는 술, 담배는 좋은 피를 만들려던 거였고요. 한여름 긴팔은 바늘자국 가리개였어요. 헬쓱해져 돌아온 저녁마다 엄마가 말없이 끓이던 선짓국은 뽑힌 피를 채우는 밥상이었지요. 3, 7일 마루에 놓이던 얼음대야는
그 양반이 하는 제일 다정한 말이었고요. 덕담 없던 결혼식은 낯 안 내는 양반의 법도였어요. 그리고 그 추석이요.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 악을 쓰던 밥상에서 아버지가 왜 끝내 입을 다무셨는지요.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대답은 이미 40년째 쓰고 계셨던 거예요. 펜이 아니라 몸으로요. 결혼식에서 추석 밥상에서 임종 자리에서 3번 달싹이던 그 입술의 말이 전부 그 수첩에 있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가는가 싶던 8월 초였어요. 한밤중에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진통증에 갑자기 수술실로 들어갔다고요. 태반이 말썽이라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 닿았을 때 수술 중이란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였어요. 그러다 문득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8회 전 도립병원 복도에 서 있었을 아버지가 떠올라서요. 그 여름에 나 같은 애비가 어디선가 또 울고 있을 거라던 수척크리요. 그게 이제 제 얘기가 돼 있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산모도 아기도 무사했고요. 다만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았대요. 8팩이요. 그 숫자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48년 전 저와 똑같은 여덟이었거든요. 이튿날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갓난쟁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증손녀 얼굴을 못 보고 가셨는데 아버지 닮은 피가 먼저 마중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말없이 흘리고 간 피 8팩이 우리 딸을 살렸으니까요. 아버지가 40년 흘리고 다닌 피도 어디선가 이렇게 누군가의 새벽을 살렸겠지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퇴원 정산날 저는 가방에서 그 뭉치를 꺼냈어요. 집을 나설 때부터 품고 온 헌혈 증서였지요. 창구 직원이 무심히 받아서 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세던 손이 우뚝 멈췄어요. 직원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거 다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제 아버지입니다. 48년 전에 제가 진 빚이라시네요. 직원은 한참 말이 없다가 8장을 골라 수혈비에서 제해줬어요. 나머지를 돌려주는 손이 아까보다 공손해져 있더라고요. 남은 129장은 그 병원 소아병동 환우회에 맡겼어요. 남의 피가 아니면 못 사는 아이들 곁에요. 아버지 빚은 저한테 진 게 아니라 세상에 진 거라던 그 셈법대로요. 손녀 100일 무렵에 저는 난생처음 헌혈의 집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진표를 쓰는 손이 떨렸어요. 간호사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처음이세요?" "아니요. 우리 집은 오늘이 138번째예요." 간호사는 무슨 말인가 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 대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바늘이 팔 오금에 들어올 때 따끔했어요. 아버지 팔에 40년 박히던 자국이 제 팔에 처음 생기는 순간이었지요. 400cc가 차오르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2달마다 하시던 인사를 이제 제가 하는구나. 9살 적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소독약 냄새가 그날은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엔 다리가 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는 이 몸으로 얼음을 지고 페달을 밟으셨겠구나 싶으니 또 눈앞이 뿌해졌고요. 백일상을 물리고 저는 식구들 앞에 수첩을 폈어요. 딸이 받은 8팩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셈법을 얘기했어요. 한 팩에 10번씩 80번, 69가지밖에 못하는 저 혼자서는 다 못 채우는 숫자예요. 그런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딸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위가 따라 들었고요. 셋이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만년필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첩 다음 장에 꾹꾹 눌러 적었어요. 남의 피 8백 빚졌다. 이번엔 셋이서 갚는다. 요즘 저는 아버지 문갑을 제 안방에 들여놓고 살아요. 맨 아래 서랍엔 그 수첩이 들어있고요. 뒷장엔 이제 제 글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2달에 한 번 아버지가 하시던 인사를 다녀올 때마다 한 줄씩 적거든요. 이 수첩은 나중에 딸한테 물려주기로 했어요. 이 장부는 대를 물려 쓰는 거라고요. 딸은 그러겠다고 하면서 울대요. 가끔 헛간에 세워둔 그 진짜 전구를 보러 가요.
앞칸에 못 박힌 나무 갯장을 쓰다듬으면 이제는 서럽지가 않아요. 그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무겁게 사랑했는지 쟤는 저울이었단 걸 아니까요. 아버지 손은 사철 얼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음장 손에 흐르던 피가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피였더라고요. 말로 못하는 사랑은 몸이 대신 쓰나 봐요. 얼음은 녹아 없어져도 피는 남아 흘러요.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 누군가의 새벽을 지키면서요. 이 사연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없는 편지는 뭐였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가 아버지 목까지 꼭꼭 읽을게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헌혈의 집에 한번 들러봐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40년 다니신 길이에요. 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몇 번을 멈췄는지 몰라요. 137장이란 숫자보다 그 마지막 장에 넉자했어요. 섭섭하다. 40년을 말없이 갖고도 더 주지 못해 섭섭했던 그 마음에서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다 그랬지요. 사랑한단 말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미안하단 말 대신 새벽밥을 짓고 고맙단 말 대신 자식 입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리던 분들이요. 그 말 없는 편지를 받고 자란 게 우리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쩌면 그 편지를 쓰고 계실 거예요. 갈라진 손등으로요. 새벽 도시락으로요. 바리바리 싸보내는 반찬통으로요. 자식들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서랍을 열어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다 읽힐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말 못하고 삼킨 세월은 못난 게 아니라 깊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 분들은 오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무뚝뚝한 대답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 서랍 어딘가에도 분명 우리 몫의 편지가 쌓이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속 아버님이 40년 다니신 그 길 말인데요. 여름은 1년 중에 피가 제일 귀한 계절이래요. 이번 주말 장 보러 나가시는 길에 헌혈의집 간판이 보이거든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나이가 안 되시면 자녀분들 등을 살짝 떠밀어 주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말없는 편지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님과 제가 같이 읽을게요.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험한 세월 잘 건너오신 여러분 곁에서 이 방송이 잠깐이나마 위로가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